22년도에 주담대를 받아 자가를 마련했는데요. 일찍 상급지에 아파트를 산 친구들 집값이 많이 오른 걸 보고 포모가 와서 남은 주담대 금액으로 지방 구축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해버렸습니다. 지금은 각각 4천만 원 정도 시세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 갭 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냥 얼추 계산해 2배 올라줘야 돼요. 그걸 언제 기다리냐고. 그리고 얘가 2배 오를 정도면 다른 데는 더 올라요.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이제 급한 마음이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주변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듣지 마세요. 비교하는 것부터가 이제 멘탈 관리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발전에 전혀 네. 도움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의 돈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머니인사이드 돈터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상큼해지셨네요. 저요? 네. 칙칙했나요? 살짝 조금 칙칙한 면이 있었는데. 진짜요? 네. 대놓고 막 면전에다가 칙칙하다고. 예. 삐. 오늘 새롭게 생긴 삐뽀삐뽀. 예. 그만큼 오늘 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제 배터리는 없는 걸로. 맞아요. 어쨌든 지금 비상이다. 네. 오늘도 비상이 걸린 사연이 어떤 게 있는지 볼 텐데요. 자,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김열심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열심히 뭘 하셨나 봐요. 망해버린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부동산 투자를 좀 열심히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망했어. 열심히 해도 사실 잘 된다는 보장은 없죠. 열심히는 기본인데. 그렇죠. 제일 무섭고 싫은 말이다. 뭐요? 열심히는 기본이다. 열심히. 즐기는 것도 기본이다. 잘해야 되는 거다. 아니, 사실 열심히 안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저는 그럼 투자하고 뭐고 운이 99% 같아요. 맞아요. 네, 공부랑 뭐 열심히 하는 건 다 기본이고. 네. 뭐 열심히 안 해도 잘 되는 건 운이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운이 없는 거고 그 운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라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얼마나 뭘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되셨는지 보겠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겠죠? 네. 소장님이 또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광역시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30대 후반 아내와 6살, 2살 아이가 있고요. 현재 근로소득 플러스 사업소득으로 실수령 월 9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주담대를 받아 자가를 마련했는데요. 주담대를 받을 때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라. 이때 아니면 대출받기 힘들다라는 소리를 듣고 3억 7천만 받아도 됐던 주담대를 5억 3천 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뭐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22년도에 이런 말 진짜 많았죠. 네. 막차 탑승해라. 지금 계속 올라갈 때 빨리 올라타야 된다. 마치 지금의 주식장 같은. 그 당시 부동산이 불장이었어서 일찍 상급지에 아파트를 산 친구들 집값이 많이 오른 걸 보고 포모가 와서 남은 주담대 금액으로 가지고 있던 1억 6천으로 우연히 밴드에서 강의 광고를 보고 오프라인 강의에 갔다가 지방 구축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해버렸습니다. 각각 2억씩 했다고 합니다. 한 채만 해도 손해가 안 컸을 텐데 그때 뭐에 홀린 듯이 덥석 2채를 해버려서 지금 3주택자가 되어서 취득세만 각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를 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시세가 떨어져서 지금은 각각 4천만 원 정도 시세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구축 아파트 특성상 노후화되어서 수리비로도 많이 깨지고 스트레스가 정말 너무 큽니다. 8년이 손해가 너무 큰 것 같고 안고 가자니 스트레스에다가 지금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신생아 특례 대출도 못 받는 등 너무 제약이 많습니다. 이 갭 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리고 늦게나마 올해부터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 중인데 상황이 안 좋아서 수익도 잘 안 나고 빚은 빨리 갚고 싶은데 손대는 재테크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많이 답답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주담대 원금 상환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아내분께서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육아휴직 중인데 둘째도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한 상황이라서 아내가 육아휴직을 좀 더 연장하고 제가 사업 확장을 해서 소득을 늘릴지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니면 아내가 복직을 해서 안정적으로 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저축해야 될지도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분은 살짝 이렇게 반박자 한 박자씩 넣는 투자를 그러게요. 그리고 너무 이제 급한 마음이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네. 일단 풀로 대출을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대출 받을 돈으로 뭘 했냐? 이 대출을 풀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사실은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집을 살 때 우리가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 일으켜서 사는 게 맞고 그러지 않으면 깔고 앉아 있는 자산이거든요. 네. 활용할 수 없는 돈을 깔고 앉아 있고 그런데
재산세는 내야 되고 내 집을 전세화시키는 거, 재산세 내는 전세화. 그러니까 전세가 참 월세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은 목돈이 묶인다라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목돈이 묶여 있는 바람에 물가 상승 분 만큼 플러스 다른 거에 투자를 했으면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그 기회비용만큼 손해를 계속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단점이 그건데 내 집을 사가지고 여기다 대출을 의무적인 비율 외에 내가 임의대로 더 갚고 있다 혹은 네. 대출을 적게 받았다라는 건 내 집을 전세화시키는 거라서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문제는 대출을 그렇게 받은 걸로 그럼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 이제 포모가 와서 뭐에 홀렸다라고 하는데 저는 자 우리 한 발짝 물러서 까놓고 얘기해서 요거 욕심부렸죠. 그렇죠. 욕심부린 거예요. 지방 구축 아파트를 샀다라면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거 나중에 여기 개발되고 아마 지방이면 저기 어디 좀 멀리 떨어진 이런 데가 아니라 그 수도권 인근에 개발 호재에 있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용인이나 이런 쪽에 뭐가 생기면 GTX 뭐가 들어오고 막 이런 얘기 막 나오면서 이런 거 구축 아파트 사두면 여기 많이 오른다라고 했었던 한때 유행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뭐에 홀렸냐 하면 그냥 그거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친구분들이 다 올랐다고 하니까 나도 저거 가야 되는데 그래. 올라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친구분들은 이제 상급지 대장 아파트였고 네. 이분은 이제 구축 아파트 사는데 이 지방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하신 것처럼 얘는 구축이에요. 그러면 지방에서 떨어져도 가장 빨리 떨어지고 올라도 가장 늦게 오르고 뒤에 안 오를 가격을 가능성도 보니까 높고. 한 1억 9천 정도. 1억 올랐어요? 원대. 손해봤죠. 네, 손해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되게 아예 이 땅이 개발될 걸 생각하고 정말 장기간 가져가는 내가 자산이 충분하고 그거 없어도 되는데 네. 나중에 이게 개발만 되면 뭐 2배, 3배가 아니라 뭐 엄청나게 뛰어올라라고 할 만한 곳에 그냥 묻어놓는 그런 투자인데 심지어 주택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정책상으로는 안 맞잖아요. 다주택자라는 것 자체가 맞아요. 대단히 아주 불리한 상황이라서 맞아요. 정말 알짜배기 한 채, 똑똑한 한 채만 들고 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세 채 그것도 똑똑해 보이지 않는 주택을 껴가지고 이렇게 가져갔다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인 투자인 거고 아예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라서 이렇게 떨어진 가격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걸 살 거냐 그럼 저가의 매수의 기회를 삼고 그랬을 때 아니요 절대 안 사요라고 한다면 얘를 갖고 있을 필요가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구나. 우리가 주식 투자했을 때 이거 물려있는 주식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왜 샀는지. 그럼 각종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물려있는데 이 현금이 그대로 있고 그 만약에 100만 원 주고 산 주식이 지금 70만 원이 됐어요. 근데 나는 100만 원의 현금이 있고 이 주식이 70만 원이라서 지금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안 사요 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이라도 갖고 있을 매도해야 돼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이너스 30%가 아까워서 그 선택을 사실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어찌 보면 매몰 비용이라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다른 건 더 오르거든요. 맞아요. 네. 특히 이상한 그 속된 말로 잡주라고 부르는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거에 물려서 마이너스 70% 이거 회복되려면 와 2배, 3배가 올라야 되네 막 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오를 거 기다리느니 제대로 된 올라갈 거에다가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공부한 그렇죠. 종목. 거기에 넣은 게 사실 나은 거죠. 그런데 심지어 주택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안 좋은 페널티를 매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 네. 갭 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주식 투자를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주담대 원금 상환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돈을 저축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 부분도 고민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부의 자산 현황 네. 살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소득은 꽤 높으셨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일단 저축과 투자 측면을 봤을 때 남편분께서는 국내 주식 약 900만 원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투자 손익이 약 1,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1,600이요? 남은 게 900만 원인 거죠. 야, 일단 카카오에 평단 13만 원에 1,700만 원 들어갔었대요. 근데 지금 저희가 4월 7일 오후에 이제 녹화 중인데 네. 카카오가 46,300원이에요. 근데 평단이 13만 원이고요. 네이버에 평단 42만 원에 800만 원 들어가 있대요. 지금 또 확인을 해보니까 19만 6,200원. 그냥 와. 하고 근데 있습니다. 참 이분도 억울하실 게 카카오, 네이버 그러면 잡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네카오 난리 났었잖아요. 딱 난리 났었을 꼭지에 네. 잡으셨네요, 거의. 일단 국내 주식은 이렇고요. 해외 주식은 약 250만 원.
투자 손익 약 15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비트코인에서는 약 380만 원을 투자 중인데 투자 손익 약 마이너스 30만 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주택 청약에 300만 원, 연금 저축에 50만 원 되어 있고요. 자, 다음 아내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SA에 약 250만 원을 투자 중이라고 합니다. 투자 손익 약 마이너스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행정공제 납입 원금 2,190만 원, 그리고 부가금 약 570만 원, 현재 기준 이율이 4.73%라고 합니다. 주택 청약은 600만 원, 그리고 연금 저축은 약 1,9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투자 손익이 약 플러스 800만 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비상금이 800만 원 있다고 하고요.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부동산 자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방광역시의 자가 현 시세가 약 6억 원이라고 합니다. 20년 8월에 분양권 5억 3천에 구입을 해서 22년에 입주를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7천만 원 정도 플러스 7천이네요. 올라간 거죠. 그리고 투자용으로 샀던 그 문제의 지방 구축 아파트, 첫 번째 아파트 22년 7월에 1억 9천에 구입을 했는데 현재 1억 7천이라고 합니다. 한 2천만 원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2천만 원인데 액수는 2천만 원이지 10% 정도가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10% 빠질 정도면 저는 딱히 여길 뭘 기대를 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은데. 두 번째 아파트는 22년 7월에 1억 9천에 구입을 했는데 현 시세가 약 1억 4천이라고 합니다. 5천만 원이 떨어졌고요. 현재 전세가 1억 3,500, 그리고 계약 기간은 26년 올해죠. 12월까지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8개월 정도. 이거 전세가가 붙어 있네요. 네. 이런 지역들은 느낌이 그거잖아요. 전세 수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붙어 있고 사실 보면 되게 위험한 아파트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이 정도면 사도 되지 않아? 1,000만 원 차인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이 집을 왜 안 사요? 투자 가치를 크게 보지 않는 거죠. 그렇죠. 딱히 사야 될 이유도 그쵸. 없고 보통 이러면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일도 생기거든요. 이렇게 철썩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건 매매하기에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메리트가 없고. 없는. 이 팔 수 있다면 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손해도 손해지만 그 밖에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예,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에 고민이 있다고 하시니까 여기 또 첨언을 해주셨는데 둘 다 구축이라 수리비가 약 1,000만 원 안쪽으로 들었습니다. 벽면 누수라든지 보일러 수리 아이고. 등등 있었는데 구축이라서 앞으로도 언제 어떻게 지출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외에도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그렇죠. 구축이니까. 거기에 더 이야기를 첨언해 네. 주셨어요. 자, 첫 번째로는 갭 투자 아파트 정리 관련해서 그리고 신생아 특례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갭 투자를 한 두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 총 1억 3천이 손실이 날 것 같습니다. 취득세 4천, 그리고 매수 시에 들었었던 8천, 그리고 수리비 1,000만 원.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내년 7월쯤에 고정금리 5년이 끝나서 내년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 게 낫나 싶어서 지금 손실을 보더라도 매각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할 거라면 27년 3월까지는 해야 됩니다. 내년 3월. 둘째 아이가 네. 두 돌이 되기 전에. 예.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다면 기간은 5년, 이율은 2.8%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 사교육은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한두 군데 학원은 보낼 수 있겠지만 많이 의존하지 않으려는 부부의 교육관이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또 두 번째로는 소비와 저축 관련해서도 남겨주셨어요. 아내는 공무원이지만 저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늘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쯤부터는 정신 차리고 아내와 서로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버는 돈에 비해서 자본이 안 모이다 보니까 답답한 상황입니다. 첫째를 낳고 나서는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도 한번 못 갔고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10년 된 차를 타고 있고 옷도 늘 저렴한 스파 브랜드만 입고 최근에는 외식비를 아끼려고 주 1회는 나가던 교회 나들이도 월 1에서 2회로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아끼고 있는데도 상황이 안 나아지니 조금 박탈감도 듭니다. 저는 저대로 투잡을 하면서 1, 2분을 아끼려고 발버둥 치면서 일하고 아내도 어린 아이들 둘을 주 양육자로서 양육하면서 힘든 상태인데 투자를 계속 실패하면서 오히려 저희보다 급여가 낮은 주변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 힘드네요. 이럴 때 어떻게 멘탈을 관리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주변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듣지 마세요.
비교하는 것부터가 이제 멘탈 관리 안 좋습니다. 될 게 없어요. 나보다 못한 친구들 보는 거 아니면. 근데 나보다 못한 친구를 보면서 위안을 받는 게 그게 무슨 그러니까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발전에 전혀 예. 도움이 안 되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우리 길게 보고 미래를 보자고요. 내년, 내후년, 3년 후에도 이 상황이 개선이 되려면 지금 김열심님이 갖고 있는 가장 내가 투자에 잘못했다는 부분을 다 도려내셔야지 맞을 것 같아요. 되게 물론 아프겠죠 지금. 총 1억 3천의 손실이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1년 뒤, 뭐 3년 뒤, 5년 뒤엔 이게 회복이 되느냐, 될 손실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 갖고 있으면 일단은 계속적으로 비용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올라와 줬다? 원금을 회복했어요, 집이. 그럼 그때 팔 거예요? 라고 하면 그거 굳이 원금 회복해가지고 팔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대출이자 나가면서 이거는 그쵸. 내 집 담보로 맞아, 대출 받아 맞아. 이거서 쏟아부은 거니까. 그럼 사실은 그게 본전이 아니란 말이죠. 본전 생각하자면 말씀하신 뭐 취득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생각 외로 이 집값이 꽤 많이 올라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과연 지금부터 금리가 낮아져서 물론 이제 부동산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 상승에 되게 제한적인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네. 진짜 부동산 폭등 시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 얘가 그러면 얼마나 올라줘야 이것들을 다 회수를 하냐? 그냥 얼추 계산할 때 2배 올라줘야 돼요. 네. 그러면 그걸 언제 기다리냐고. 그리고 얘가 2배 오를 정도면 이런 집이 2배 오를 정도면 다른 데는 더 올라요.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어. 그러니 그때 가가지고 이거 팔아서 손실을 복구하는 게 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지금 깔끔하게 정리할 거 정리하고 보시면 1억 3천? 지금 910 벌잖아요 한 달에. 네. 1년이면 9천이고 928. 1년 벌 돈이에요. 맞아요. 1년 벌 돈 그렇게 그냥 깔끔하게 생각하자고요. 맞아요. 물론 1년 벌 돈을 다 모을 수는 없지만 이거부터 정리해놓고 아마 속에서는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너무 아까워서. 근데 사실 1억 3천을 아우.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허나 지금부터 잘 돼가지고 나중에 진짜 지금 뭐 투자 공부나 이런 거 소득이 높으니까 금방 모거든요 시드는. 그렇게 해서 어딘가에 막 투자에 성공을 했을 때 야 내가 한때는 투자해가지고 한 1억 넘게도 날려봤다. 네. 그거는 꽤 좋은 경험이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한 5년 10년 가가지고 그때까지도 붙들고 있어서 실패된 투자로 나오면 투자도 못한 사람이고 맞네. 그냥 미련하게 마음고생하고 지금 보시면 본인 슬퍼요.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남들 다 가지는 못합니다. 얘 둘러. 원래 못 가요 원래. 네. 그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고 이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고 그 이유를 찾자면 여기서 올 거거든요. 내가 이때 부동산 이걸 내가 뭐에 홀렸나 이거 잘못 사가지고 큰 돈이 여기 물려있으니까 그게 여기서부터 계속 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후회와 그 고통스러운 감정이 뭐가 도움이 되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진짜 많이 올라줘서 그러면 글쎄요. 사실 투자는 그런 거거든요. 안 좋을 때 사놓고 그냥 올라갈 때까지만 기다리면 맞아 돼요. 맞아. 제가 그래서 카카오는 좀 모르겠지만 네이버나 뭐 이런 것들 굳이 지금 돈이 필요 없으면 팔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딱히 이 돈 팔아가지고 쓸 것도 아니고 물론 다른 것에 이제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금화 시키는 게 제일 위험해요. 얘 이거 팔아가지고 지금 아무런 준비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팔죠? 네이버 카카오? 그러면 또 이상한 거에 투자합니다. 빨리 메꾸려고. 빨리 메꾸려고. 올라가는 거 그리고 뭐가 얘가 있을까?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현금화 시키는 건 위험한데 안 될 싹은 잘라버려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물려있는 주식이 네. 초전도체 주식이다. 아 그러면 당장 팔아요. 그렇죠. 그런 건 당장 팔아야 되는 그건 가망이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이고 왜 투자를 하게 됐고 그거는 아마 물린 이후에는 자세하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네.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뭐 희망을 걸지 마시고 빨리 정리를 하고 제대로 된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빚을 갚는 거는 이거보다는 나은 차선책이지만 답은 아닐 것 같다. 오히려 요거 팔아서 뭐 시드가 조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좀 갖고 계시고 소득이 좋으니까 이걸로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조금 목돈을 마련하셔서 제대로 된 투자를 다시 하시는 게 어떤가.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는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광역시의 자가도 이렇게 신규로 분양하는 이제 아파트 앞으로 이제 신축 아파트 수요나 대장주 아파트나 조금 더 상급지로 갈아타고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깔끔하게 정리하면 머리가 좀 시원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보면 한 일상생활에서 되게 괴로워. 그러니까요. 막 옷도 나는 스파 입고 있고 해외여행도 못 갔고 한 달에 900을 벌면 외식비도 뭐해? 아까워. 외식비 아끼려고 이 교회 나들이도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나가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애들도 있다고 했는데 6살, 2살이면 그러니까요. 지금 900만 원 버시면 충분히 많이 버시는 거. 심지어 맞아. 이게 육아휴직한 상태에서 소득이잖아요. 그럼요. 아내분까지 복직하시면은 우리는 소득이 좋습니다. 맞아요. 워낙 좋으니까 이게 지저분한 투자 빨리 정리하는 게 남들한테도 보여주기 깔끔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착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10개 주식이 있는데 9개가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된 주식 다 팔면 내 계좌 잔고는 플러스입니다. 맞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요. 제가 최근에 좀 그랬어요. 그냥 여행 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차를 샀어. 근데 사고가 크게 났는데 가족들은 하나도 안 다치고 그치. 차만 다 망가져서 폐차시켰네. 아 진짜 비싼 차 사길 잘했다. 1억 3천이 정말 큰 돈이긴 하지만 우리 맞아요. 이 소득과 지금 나이와 길게 보자면 인생을 망가뜨릴 돈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이제 계속 질질질 끌고 가면 저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아마 답은 알고 계실 텐데 이럴 때 그거예요. 내 생각이 맞지라고 하는 확신 같은 거 얻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라면 가장 골치 아픈 이 부분, 잠자려고 눈 감으면 생각나고 눈 뜨면 생각나는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셔야지 그래야 마음에도 평화가 올 것 같습니다. 아내분하고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그러니까요. 살고 있는데 그리고 사업을 어떤 걸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확장을 해서 소득을 늘릴지 아니면 뭐 아내분께서 다시 복직을 해서 안정적으로 300만 원을 저축을 할지 고민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업 확장도 차츰차츰한데 그건 아이들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어리잖아요. 지금부터 돈 쓰는 거를 생각을 하면 사교육에 많이 안 쓴다고 해도 두 분이서 맞벌이를 하시면 써야 될 수밖에 없는 돈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거주지 환경이나 일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 기준이 정해져요. 두 분의 교육과는 있지만 그 비슷한 수준에서 얼마 정도는 써야 되는지 지금보다는 아마 더 학원비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대비를 하시고 이 아내분께서 복직을 하셔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저축을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못 하신 지금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그거 복직해서 2달 벌 돈으로 4인 가족이 충분히 어디 가서 진짜 호화롭게 놀다 올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앞으로 10년 된 차 이거 차도 바꿔야 되고 할 거 많잖아요. 그렇게 돈 들어갈 거 생각하면 복직하시고 복직하면서 그거를 돈도 좀 모으시되 조금 이제 허리띠도 약간 풀러 놓으시고 그다음에 조금 장기적으로 봐서 소득 높이실 거 사업적으로 그걸 확장시키는 그 부분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의 늘 고민은 그거죠. 이거 확장시켜서 돈 많이 버는 거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나 재테크 실패한 거 있어. 맞아. 여기에 에너지를 쏟는 머리가 거 시끄러운 거예요.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없으면 얼마나 깔끔해져요. 카카오 물려가지고 내가 네이버 얘네들은 왜 이래? 야, 그 정도니까 집만 좀 해결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좀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마이너스 80%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돈이 막 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도 50%까지만 될 때까지만 기다려야지 하면서 멘탈을 케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글쎄요. 그것도 그렇게 될 동안 약간 경험적인 부분도 있고 그게 그렇게 될 때까지 다른 건 훨씬 더 간다. 훨씬 더 간다. 근데 이건 주식은 진짜 지금 같은 장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맞아요. 큰 돈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되게 빨라지고 있거든요. 갈아타고 이런 것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이거 그래도 돈 버는데 얘 좀 주가 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얼마 전에 최대 실적 내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올라가는데 이거 그대로 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봤을 때 이분 막 10년, 20년 쭉 장기 투자를 해온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네. 두 똑같은 주식이잖아요. 그쵸, 사실 그쵸. 카카오와 맞아요. 네이버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주식들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담겨 있는 거 보면 그렇게 공부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이것도 포모의 심리로 넣은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네. 다들 이제 좋다 좋다, 하니까 좋다 할 유튜브에서도 좋다 그러고 음. 사람들도 다 샀다 그러고 카페 가면 이제 그 얘기 들리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좀 사보고 네. 그랬는데 해외 주식 사봤는데 욕심 없이 조금 산 건 욕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플러스가 그러니까 나고. 15만 원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이제 흔들렸던 것 같아요. 우리 투자는 누구든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실패로 이제 이걸 확정짓느냐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해서는 실패가 많이 날 수 있지. 근데 20년, 30년을 돌이켜 봤을 때 이때는 실패할 수도 있고 이때는 성공할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실패로 쭉 끌고 갈 것이냐. 그거는 길게 보면 그건 아닌다라는 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집중하셔야 될 건 이거는 그냥 갖고 있어도 어차피 여기 물린 거 이거 다 팔아도 얼마였죠? 네이버 다 팔아도 현금 주는 거 900만 원밖에 없잖아요. 한 달이면 벌 돈 아닙니까? 이것도 굳이 팔아서 뭐 하지는 말고 공부하신 다음에 지금 앞으로 따박따박 들어올 현금 흐름 그런 것들로 이제 뭘 하지는 공부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정지출 상세 내역도 확인해 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월 900만 원을 벌고 계시죠. 그리고 배우자분께서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지만 복직을 할 경우에는 300만 원이 플러스 된다는 점. 자, 먼저 주거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 가스비 7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주상복합이라 관리비가 너무 비쌉니다. 근데 진짜 비싸요. 주상복합. 진짜 비싸다. 7, 80. 국민평형 들어가 있어도 한 이 정도 나올 거예요. 84?
아니 애들 있어서 가스비 아낄 수도 없고. 그렇죠. 다 같이 패딩 입을 순 없잖아요. 깔깔이 입고 있을 순 없잖아요. 또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160, 원금이 38만 원, 이자가 122만 원이라고 하고요. 또 플러스로 별도로 갚고 있는 대출 이런 상환금 걸 이런 거 하지 50만 마세요. 원. 별도로 갚는 대출 상환금이 의미가 없어요. 이걸 갚아야 자 봐요. 한 달에 50만 원 갚잖아요 원금. 네.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지금 주담대 얼마 남았어요? 3억 7천. 한 2% 3% 정도밖에 안 돼요. 3천 2% 정도도 못 되네요. 1.5% 정도? 600만 원을 갚으면 1년에 1%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한 달에 갖고 있는 원리금 상환에 160만 원에 1% 주는 거예요. 느낌 나요? 16,000원 줄면 50만 원 집어넣는데 야 원리금 상환액에 16,000원 줄었다. 2, 3만 원 줄어드는 걸로는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나는 50만 원이나 큰 돈을 불입을 했는데 그리고 아끼는 이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밖에 안 줄어드는 거니까 이런 건 갚지 마셔라. 그리고 이걸 갚으면 집값이 이만큼 빨리 올라줘? 그럼 투자해요. 50만 원씩 넣으면 집값이 더 가속도로 붙어서 막 더 올라가.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금리도 3.84%네. 네, 5년 고정. 네, 요즘에 이런 금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7%대 육박하는데 원리금 균등 40년이면 이럴 거면 10년 상환으로 하죠 왜? 이런 건 갚지 마셔라. 네, 알겠습니다. 주거비는 이렇게 터치했고요. 다음 식비는 100만 원에서 130만 원가량 든다고 하는데요. 항상 식비가 많이 들어서 고민인데 요즘은 배달도 거의 안 시켜 먹고 시켜 먹더라도 용돈 각출해서 먹는데도 식비가 잘 안 줄여집니다. 다만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국산 콩 두부라든지 재료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정도입니다. 아 근데 4인 가구에서 100에서 130이면 안 많은데요? 맞아, 유기농 사고 막 이러다 보면 이거 뭐 이 정도면 저는 그렇게 식비 많이 든다라고 물론 전체적인 우리가 돈을 어디다 쓰지라고 했을 때 들여다봤을 때 얘가 비중이 크니까 식비 많이 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4인 가구에서 이 정도 쓰는 거면 요즘 물가로 많이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럼 4인 가구에서 100에서 130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세요? 또 적당하다라고 보기에는 줄일 여지도 있지만 이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셔라. 아, 여기서 이 배달도 정도 쓰는 거에 이 정도 쓰는 거에 4인 가족인데 심지어 지금은 육아휴직이지만 나중에 이제 복직하고 그러면 밥 누가 해요? 거기 이제 외식 비중이 더 늘어날 텐데 그러면 확 늘어날 거거든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맞아요. 사실 먹는 거에 투자하지 어디다 투자? 맞아요. 자, 다음 교통비 25만 원입니다. 하이패스 주차비 10만 원, 차량 유지비 15만 원, 보험료랑 얘도 수리비 들어가고 줄이는 있다고 거고. 하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33만 원 플러스 알파. 부모님이 들어주신 남편의 종신보험 9만 원 작년에 만기됐고요. 아내분께서 보장성 보험 약 11만 원, 아내 실비보험 약 4만 6천 원, 그리고 아내 운전자 보험 약 12,000원이십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내고 계셔? 자, 남편분은 실비 플러스 보장성 보험 6만 1,000원, 첫 번째 자녀 보험 약 4만 9천 원, 그리고 둘째 보험 약 5만 7천 원 내고 있다고 하고요. 4인이서 지금 한 33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분께 보험료가 끝나가지고 지금 안 들어가는 거니까 4인에 33만 원이면 뭐 괜찮아 라고 하는 거지 남편분까지 포함하면 꽤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남편분 종신보험 이거는 사망보장이 들어있을 거고 더 가입하실 필요는 절대 없을 것 같은데 실비하고 보장성 아내분이 실비보험 이거 하고 보장성 보험 11만 원 내는 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보장성 요거 되게 비싸게 내시는 겁니다. 11만 네, 원. 11만 원. 물론 이제 보험이 빵빵하겠죠. 네. 그런데 저는 자 공무원이세요. 단체 보험도 있어요. 단체 보험 이제 사망 보장이 주된 보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망 보장이 뭐 1억 이렇게 들어있고 나머지 실손의료비 그리고 뭐 짜잘짜잘해요. 그걸 이제 보장받을 의미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가입한 이 보장성 보험 11만 원짜리가 아마도 요 정도 가격이면 거의 뭐 사망 보장이나 종신보험 다 뭐 들어가 이런 있을걸요? 그런 거 위주일 거예요. 근데 실비보험 이미 46,000원 있잖아요. 네. 근데 실비가 46,000원인 건 여기 진단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때 패키지로 분명히 최소한 암은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좀 줄일 거 줄이셔라. 그럼 우리가 보험을 봤을 때 뭘 줄여야 될지 모르겠으면 큰 거는 내비두세요. 암 진단금 네. 뭐 2천만 원, 무슨 뭐 뇌출혈 진단금 뭐 3천만 원 이렇게 큰 돈 나오는 건 만약에 그 돈을 받게 되면 좋은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이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뭐 골절 진단비 10만 원, 뭐 응급실 내원비 15만 원 이런 거는 사실 탈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네. 타 먹어보면 달콤해요. 네. 애 응급실 밤에 연락 가지고 갔더니 뭐 병원비 얼마 나왔는데 실비 청구하고 뭐 청구했더니 오히려 돈을 버네. 맞아. 그럼 되게 달콤해요. 맞아. 근데 그거 없다고 우리 가정경제 안 무너지잖아요. 실손보험만 있으면 충분하고 보험은 우리가 돈 벌려고 가입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얘는 그냥 손해를 막아주려고 가입하는 건데 그런 거 소소한 거 챙기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 보험료가 10원, 20원, 몇백 원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합쳐져서 몇십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런 거 빼버리고 차라리 그 돈으로 건강관리 하셔라. 저는 그래서 뭐 입원 일당 하루에 입원하면 3만 원 나오는 거 이거 가입할 때는 무슨 욕심이 나요. 간병인 써야죠. 뭐
요즘에 입원하면 맹장이 터져도 일주일도 입원 못해요. 한 3일 만에 퇴원시켜요. 맞아. 암 수술도 네. 진짜로 한 일주일 이내로 막 다 퇴원시키고 그러니까 간병인을 쓸 시간이 없어요. 맞아. 그래서 병원에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거 잘 안 넣어도 된다 이렇게. 드디어 그렇군요. 드디어. 아니 솔직히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병원에서 입원 시켜준다고 쳐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막 입원하고 있을 거냐고. 내 책상이 사라질 텐데 오면은. 그럼 그걸 언제 써먹어? 그럼 막 60세 이후에 나중에 치매 걸리고 그러면 지금 2만 원이 30년 뒤에 2만 원의 가치를 하겠냐? 이때 가서 김밥 한 줄도 못 먹는다. 그 돈 때문에 몇백 원씩 왜 고정 비용을 만드냐? 그런 것들 싹 빼셔라. 그거 전혀 의미 없고 아이들 보험 잘 들었네요. 49,000원, 57,000원. 이 보험 버리는 돈이다 생각하시고 아내 보험만 조금 뭐 불필요한 특약들 좀 없애면 한 3, 4만 원, 4, 5만 원 정도는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축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연금저축 50 들어가 있습니다. 아내 10, 남편 40만 원 들어가 있고요. ISA 계좌에 130만 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20만 원, 아이들 연금저축 각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 아이들 명의적금 각 10만 원씩 20만 원. 비율이 높아서 들고 있다고 하고요. 아이들 명의 적금은 애들 명의의 연금 저축을 가입하는 게 부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유리한 게 있어요. 뭐 증여세나 이런 것들보다 똑같은 계좌에다 넣어주잖아요. 넣어주는데 그 돈을 좀 많이 넣어줘요. 증여세를 많이 물고 예를 들어 1억 정도 증여를 해주면서 몇 천만 원 돈 내고 돈을 넣어준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불릴 것이냐. 그럼 국내 주식에 불리면 그거 차익이 생겨서는 뭐 크게 문제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해외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싶은데 좀 세금을 아낄까. 그럴 때 이제 컨셉이 연금 저축에 넣어가지고 굴리는 그런 컨셉도 있기는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한데 근데 이거 10만 원씩 이렇게 넣어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이걸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으면 애들 그래도 대학 갈 때 보태거나 뭐 대학 갈 결혼할 때 보태거나. 차라도 사주려고. 그거는 엄마 아빠 주머니에서 하세요 그냥. 애들 걸로 하면 괜히 더 복잡하고 계좌만 쪼개져 있고 네. 이렇게 해주는 애들 명의로 해줄 필요가 사실 전혀 없어요. 그래요? 네.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 명의로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불편하게? 이제 대학 갈 때 용돈이라도 주려고. 용돈이라도 주려면 그거 애들 명의에 있으면 뭐 증여세 안 내고 내 명의에 있으면 증여세를 내냐? 어차피 내 명의에서 애들 대학 등록금 주는 거는 그 정도는 그냥 사회통념상 비과세 증여로 인정해줍니다. 아~ 그거 막 진짜 정말 증여세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애들 혹시 세뱃돈 받은 거 나중에 증여세 내는 이런 거 걱정하세요. 되게 그런 분들은 착하게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넣어놨는데 세뱃돈이랑 100일 용돈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애들이 그래도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어른들한테 받은 거 안 쓰고 내 통장에 이렇게 모아줬어 그러면 되게 고마워는 하겠죠. 네. 고마워는 할 텐데 저는 나라에서 주는 부모 급여나 네. 아니면 그런 용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엄마한테 주는 돈, 아빠한테 주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돈 받아서 아이들 키우는데 집중하시고 조금 더 잘 키우세요 하는 거지. 그거 없는 살림에 쪼개가지고 애들한테 넣어놓고 그거 나중에 대학 가면 짜잔 서프라이즈 이렇게 쪼개면 괜히 복잡하게만 하다. 복잡하게 그렇게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깔끔하게 지금 보면 문제가 그거네요. 비상금 아까 800만 원 외에는 단기 자금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 죄다 연금저축, ISA 이것도 뭐 비교적 단기긴 하지만 3년 버텨야 되죠.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애들 명의 적금 외에는 명의 적금 이건 또 조금 들어가고 있고 사업하시는 분은 유동성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돈을 장기적으로 묶어놓는 게 좀 거시기 하네요. 그리고 저축할 때 뭘 해야 돼요? 저축할 때 이게 직업적 특성과 지금 환경에 따라 가지고 저축을 달리해야 돼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소득이 문제가 없으니까 크게 변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이다라고 한다면 그 소득이 감소할 거 대비해 가지고 비상금을 많이 마련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그거요. 그리고 직업적 특성은 뭘 봐야 되냐면 이분 배우자가 공무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공무원분들은 100이면 100%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 지금은 뭐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연금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분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어져도.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받으면 이제 그 돈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갈조로 전환되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소득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그 부담이 되게 커져요. 그런데 재미난 건 금융소득. 은행이 통장에 돈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면 전액 소득으로 환산해가지고 여기에 또 건보료를 매겨버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노후 준비한답시고 막 어딘가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아놨는데 그게 일반 은행에 가가지고 10억이 딱 들어있네. 근데 이자가 한 3% 나오면 얼마예요? 3천만 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3천만 원에 8% 건보료가 이듬해 1년 동안 부과가 돼버려요. 그 돈을 다 썼어도.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네. 공무원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될 금고를 미리 정해놓고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연금저축계좌예요. 연금저축계좌는
거기서 이자가 얼마가 발생하더라도 건보료를 안 내거든요. 드리블을 해놨는데 내가 나중에 은퇴 시점에 가가지고 이 꽃간에 있는 뭔가를 빼먹을 때 이 꽃간은 그냥 일반 은행 통장이 아니라 연금저축계좌 혹은 IRP 계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흘려보내야 된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는 이거 세액공제 받으면 돈이 묶이잖아요. 그러니 세액공제를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봤을 때는 단기 자금이 없고 사업을 확장하려면 그 확장하는 시점에 따라서 그 시점에 돈을 또 모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저축 상품을 구성하는 거지. 노후는 연금저축, 뭐는 뭐 이런 공식이 있으면 그냥 책 한 권 딱 읽으면 끝나게요.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시드 좀 모으고 투자 제대로 된 거 하기 위해서 시드 좀 모으거나 투자를 하려고 모으거나 아니면 사업을 좀 확장하는데 모으는 그런 용도로 가는 게 낫지. 그리고 특히나 저축액이 적을 때는 우리 분산 투자 제발 하지 마세요. 포트폴리오 구성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요? 아니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 마요. 위험이 있어야 그걸 분산하는 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뭐 하는 거죠. 각각 이제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다다다다 이 넣어놓고 모양만 조금씩 이뻐요, 조금씩 모양만. 조금씩 이렇게. 아니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는 건 내가 가진 돈이 막 이만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한 번에 몰빵했다가 마이너스가 크게 나면 이거 뭐 복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손실이 났을 때 여기서 좀 어떻게 벌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나누는 게 분산이고 위험 리스크 관리고 그런 건데 아니 여기서 10만 원이 있어요? 그 중에 10만 원 중에 절반을 잃어도 5만 원이잖아요. 그거는 그게 무슨 얼마나 큰 리스크가 되냐. 커요 리스크가. 오히려 벌 기회를 잃어요. 벌 기회를 그 10만 원을 오롯이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될 것을 리스크 분산한답시고 5만 원은 주식에 넣고 나머지 5만 원은 안전한 채권에 넣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수익률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럴 거면 예금하는 게 나아져 버려요. 그렇네. 그러니까 시드가 작을 땐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마셔라. 그게 의미도 없다. 그냥 숫자상으로만 좋아 보이고 모양으로만 좋아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교육비는 15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우 아이들 너무 좋게 교육비. 들어간다. 네, 유치원비랑 어리니까. 책 이렇게만 쓰고 계시다고 하고요. 통신비는 부부 합산해서 15만 원, 그리고 기타에 15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부 용돈 각각 35만 원씩 해서 총 70만 원 들어가고 있고요. 양가 부모님 앞으로 모으는 돈이 각각 5만 원씩 해서 10만 원, 그리고 여행 갯돈이 5만 원, 의료비 10만 원, 생필품 15만 원, 휴지랑 세제 같은 거 사고 계시고, 자녀 용품, 옷, 신발, 기저귀 등 30만 원 들어가고 있고요. 가족의 외출비는 10만 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알뜰하게 쓰시네. 용돈이 약간 그런 다른 거에 지출에 비해서 용돈이 좀 높은데. 네. 그죠? 되게 막 생필품 아껴 쓰고 뭐 이러는데 용돈을 35만 원씩 써. 여기로 배달 음식도 먹는데요. 이걸로? 네. 이걸로 뭐 그러면은 이게 거의 외식비 겸 생활비네요. 네. 용돈이. 그렇겠지만 되게 아껴 쓰시고 계세요. 아껴 쓰시고 계시고 이걸 합치면 저축까지 하니까 문제는 없네. 이렇게만 보면 나쁜 거 하나도 그럼 없잖아요. 줄일 수 있는 게 아까 보험밖에 없네요. 보험료, 찔끔, 그리고 지금 이분들 가정 주거비에 들어가신 거 대출 상환금 50만 원 이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축으로 돌리셔라. 그 돈 모으는 게 낫지. 깔고 앉아 있지 마세요. 네. 그 깔고 앉아 있는 것도 느낌도 안 나고.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우리 잔액 얼마 남았다 그걸 목표로 빨리 줄이자 이렇게 가시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이 집은 죽을 때까지 살 거 아니잖아요. 네. 그 죽을 때까지 살 거라면 그때 가가지고 자산 정리해서 갚아도 되는 것이니까 이 집을 팔 때 갚는다, 이사 갈 때 갚는다. 그럼 그때 또 대출을 받을 거잖아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텐데 뭐하러 갚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6억짜리 이걸 다 갚아서 이제 6억을 만들었어요. 그럼 집이 이사 갈 때 6억짜리 집으로만 갈 거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올라가야죠. 그러면 또 대출 받을 거 그거 뭐하러 갖고 있어요? 그냥 계속 끼고 가다가 우리가 은퇴할 때쯤 더 이상 나는 이제 소득이 없어서 빚 갚는 게 불가능해져. 그럴 때 좀 싼 집으로 이사 가면서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연자 닉네임처럼 김열심님 정말 열심히 투자도 하시는 것 같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일단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부동산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후에 또다시 투자를 진행해도는 되는 거죠? 준비가 되면 준비가 되면. 네, 해야 되는데 그냥 깔끔하게 가자고요. 주택은 우리 투자 대상으로 지금 보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정책의 방향과 흐름이 그거잖아요. 네. 예전에도 그랬고 집은 투자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걸 전제로 다들 깔고 가니까 그건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살고 있는 내 한 채. 그것만 투자용 겸 주거용으로 가져가자고요. 별도로 투자용 부동산을 가져가는데 그게 주택이 되어서는 그거는 이제 정책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맞지가 않고 괜히 그 흐름에 역행하는 투자를 뭐하러 해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렇다면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